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서류 위에 적혀 있었어요.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빌려본 적 없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부담이 클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65 김미자입니다. 아들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아들의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많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떡볶이 장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많아야 150만 원 정도였어요. 집세며 생활비며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자식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과외비며 학원비며 민수 뒷바라지를 위해 절박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나갈 때도 나는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와도 참았죠. 대학도 보냈고 취업도 시켰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제법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면 내 역할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집 한 채 마련해 줄게. 신혼집 걱정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그날 민수는 제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을 더 벌어서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30살이 넘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제 평생 모은 재산 5천만 원에 1억을 더 대출받아서 작은 투룸을 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엔 충분했어요. 교통도 편하고 주변에 마트며 병원이며 다 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도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수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정말 홀로 살게 될 테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마다 소영이랑 같이 와서 예식장도 알아보고 혼수 준비도 했어요. 소영이 부모님도 몇 번 만났는데 괜찮은 분들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회사 임원이고 어머님은 교사라고 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감격스러웠죠. 며느리 소영이도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다고 했어요. 집안도 괜찮은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소영아,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민수 좀 잘 봐줘. 소영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수 오빠 잘 챙길게요. 저희가 어머님께 효도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수를 배웅하면서도 뿌듯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민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고 저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로도 한동안은 좋았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고 소영이도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핑계는 항상 있었죠. 회사 일이 바쁘다,
소영이가 몸이 안 좋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명절이 되자 확실해졌습니다. 민수야, 추석에는 집에 오지?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가에서 같이 지내자고 해서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은 매달 정확히 빠져나갔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수가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명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민수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했죠. 하지만 소영이의 SNS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소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도 편안해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처가와 친하게 지내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처가 식구들과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처가 아버지 생신, 처가 어머니와의 쇼핑, 처가 식구들과의 외식, 매주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 저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전화도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어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소영이도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소영이한테도 안부 전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5분을 채 넘지 않는 통화였어요. 예전에는 30분씩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회사 이야기도 하고 요즘 뭘 먹고 사는지, 건강은 어떤지 자세히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러 언제 올 거야? 아, 그게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 주말에 소영이 SNS에는 처가 식구들과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한강에 놀러 갈 시간은 있나 보다 싶었죠.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니까 처가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두 번째 명절도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번 설날에는 집에 와야지? 엄마 죄송해요. 이번 설에는 처가에서 보내기로 해서요. 다음 추석에는 꼭 갈게요. 다음 추석이라니.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도 참았어요.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런데 설날 당일에 소영이가 올린 사진을 보고는 정말 화가 났어요. 처가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민수가 처가 아버지께 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밑에 댓글로는 우리 사위가 최고예요. 민수가 정말 효자네요. 이런 글들이 달려 있었죠. 효자라고요? 정작 친정어머니는 혼자 설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내 세배 받고 싶다.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내년에는 꼭. 내년. 늘 내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도 더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가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금세 끊었죠. 엄마, 지금 회사인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나중에 오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는 계속 처가 식구들과의 행복한 모습만 올라왔어요. 처가 어머니 생신 때는 비싼 꽃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 장인어른과 함께 골프 치는 사진, 처가 식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까지. 저는 1억 원을 빌려서 집까지 사준 어머니인데 정작 민수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였어요. 한 번은 정말 서운해서 소영이에게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소영아, 요즘 민수가 너무 바쁜가 봐. 전화도 잘 안 돼. 소영이의 답장은 시큰둥했어요. 네,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주말에도 쉬고 싶어 하고요. 쉬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서 처가에는 매주 가는 건 뭐죠? 세 번째 명절이 다가왔을 때는 아예 연락도 안 했어요. 어차피 처가로 갈 거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예상대로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6개월째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의 SNS는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어요. 민수와 함께 카페에서 찍은 사진,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 처가 식구들과 또 어딘가로 놀러 간 사진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민수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살아있나, 건강해 보이나, 행복해 보이나. 그런 걸 확인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어느 날은 소영이가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신혼 1년 차 여전히 달달해요. 우리 신랑이 다정하게 잘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그 글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신혼 1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그 1년 동안 민수는 나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구나. 1억 원 대출 상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죠. 떡볶이 장사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도 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포장마차 음식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어요. 민수를 위해서 빌린 돈이니까 끝까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 번은 정말 힘들어서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데.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민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부만 물어보고 전화를 끊었죠. 민수야,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밑에는 새 가족이 생겨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빠가 되는구나. 나는 할머니가 되는구나. 기뻤지만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과연 그날 밤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임신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몇 주 차야? 8주요. 내년 봄에 출산 예정이에요. 그래, 잘 됐다.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임신 소식을 들은 후로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처가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임신한 딸을 위해서 이것저것 사주고 병원에도 같이 다니고 그랬겠죠. SNS에는 계속해서 임신 관련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 임산부 용품을 산 사진, 처가 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는 사진까지. 처가 어머니는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저는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도 SNS로 알게 되는 거였어요.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민수의 SNS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아기방을 꾸미는 사진, 유모차를 고르는 사진, 처가 식구들과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간 사진들. 모든 게 처가 중심이었어요.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SNS를 확인했어요. 언제 손자가 태어날지 궁금해서 말이죠. 우리 아들 태어났어요. 엄마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손자였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민수를 닮은 것 같았어요.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내 손자가 태어났는데 SNS로 알게 되다니. 그날 밤에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들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소영이는 괜찮지? 네, 둘 다 건강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처가에서 좋은 이름 알아보자고 해서요. 처가에서 또 처가였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민수에게 몇 번 말해봤지만 늘 핑계만 댔죠. 엄마, 아기가 아직 어려서 외부 접촉을 줄이래요. 그러면서 SNS에는 처가 식구들이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들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처가 할아버지, 처가 할머니, 처가 이모, 처가 고모까지 모든 사람이 내 손자를 안아봤는데 정작 친할머니인 저만 빠져 있었어요. 아기 이름도 처가에서 지었더라고요. 민준이.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죠. 1억 원 대출 상환은 계속 갚아 나가고 있었죠. 벌써 1년 반이 넘게 갚고 있는데 원금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이자만 내는 수준이었죠. 요즘은 떡볶이 장사도 예전만 못해서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들었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몇 달 만에 받는 전화였죠.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게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요. 부탁이라니. 오랜만에 연락하고 또 부탁이라니. 뭔데? 집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셨으면 해서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집 명의요. 아기도 태어났고 이제 정말 저희 집이니까 명의도 저희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만,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차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때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 목소리였죠. 오빠 어머님께 제대로 말씀드려. 그러더니 민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3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생기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상속세라고? 내가 죽어야 상속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명의를 바꾸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값이 3억이 됐다고요? 내가 1억 원 대출해서 사준 집이 이제 3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의를 바꾸자는 거구나. 며칠 후에 소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나요? 아기도 있고 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요? 1억 원 빌려서 집 사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집 명의를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손자 얼굴도 못 본 할머니에게 집을 넘기라고 하는 거였죠.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집을 팔 생각이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집값 올랐으니까 팔아서 돈 벌려는 거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통장 잔액을 들여다봤습니다. 1년 반 동안 갚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집값은 3억이 됐고 남은 대출금은 8,5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명의를 바꾸자는 거구나.
차익을 다 가져가려고.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집을 팔 생각은 없어요. 진짜로 그냥 명의만 바꾸자는 거예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나도 알아. 그게 아니라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초라해진 내 모습이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대출금을 갚느라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죠.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은 아들, SNS로만 확인하는 손자,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 빼앗으려는 며느리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찾아봤어요. 정말 2억 가까이 올라 있더라고요. 1년 반 만에 집값이 2배가 된 거죠. 그동안 내가 매달 갚은 돈은 뭐가 되는 거지?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내게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출도 제가 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마치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소영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아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빨리 명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1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줬는데 1년 반 동안 처갓집만 가고 오지도 않더니 이제는 그 집을 넘기라니.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묻겠어. 너는 정말 그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저희 집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럼 그 집 살 때 내가 돈을 냈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가진 돈에 대출 1억 원 받아서 산 집이야. 그리고 지금도 엄마가 매달 그 대출 갚고 있어. 그런데 너는 한 푼도 안 냈으면서 내 집이라고 하니? 그게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야?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한 번도 갚지 않았으면서? 전화 너머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해.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갈 수는 없다고.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처음에 집 사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었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는 너에게 모든 걸 줬는데 그동안 왜 엄마를 보러 오지 않았니? 그건 바빠서. 바쁘면서 처가에는 매주 갔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60년을 넘게 살면서 늘 남을 위해 희생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그 결과가 이거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진명에 바꾸도록 하자. 내일 오후에 만나자. 부동산에서.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서류함을 뒤졌어요. 집을 살 때 받은 모든 서류들을 다시 꺼내서 살펴봤죠.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 관련 서류들. 하지만 이번에는 서류를 보는 목적이 달랐어요. 복수를 위한 준비였거든요. 민수가 집 명의를 바꾸자고 처음 말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집값이 오르니 갑자기 명의를 바꾸자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였어요. 정말 2억 가까이 올라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 상담이었어요. 내 명의로 된 집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이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나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정말로 복수를 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집을 팔려면 매수자가 와서 봐야 하는데 민수와 소영이가 살고 있으니까 몰래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기회가 왔어요. 2주 전에 소영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니까 처가 식구들과 유럽 여행을 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2주 동안 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여행 가기 전주에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너희 여행 언제 가니?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해요. 2주 동안 갈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라. 속으로는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생각했죠. 민수와 소영이가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나는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 우리 집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이 놀라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살고 계시는 집 아니세요? 아들은 지금 해외여행 갔어요. 2주 동안 없으니까 그 사이에 처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아세요? 내 집이니까 내가 처분하는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2억 8천만 원에 내놨어요. 부동산 사장은 의아해했지만 내가 등기부상 소유자니까 할 말이 없었죠. 빨리 팔리게 하려고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낮게 책정했어요. 그러면 매수자가 빨리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었다더라고요. 어머님 집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보기 좋을 거예요. 열쇠를 들고 그 부부와 함께 집에 갔어요. 민수와 소영이가 없으니까 집이 정말 조용했죠. 매수자 부부가 집을 둘러보더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어머님 이 집으로 결정할게요.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2,800만 원을 받았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죠. 잔금일을 언제로 잡을까 고민했어요. 민수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명예 이전을 요구한 약속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고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민수가 돌아와서 명예 이전하러 오는 날 오전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다른 준비들을 했어요. 그리고 민수와 소영이의 모든 SNS 활동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들이 나를 무시한 모든 기록들을 증거로 남겨뒀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유럽 여행 사진들도 다 저장했어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 비싼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1억 원 빌려서 집 사준 저는 1년 반 동안 외면하면서 처가 식구들과는 유럽 여행까지 갔네요. 통화 녹음도 계속했어요. 민수가 거짓말하는 것들을 모두 녹음해뒀죠. 그리고 금융 기록도 정리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내가 갚은 대출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요. 여행에서 돌아온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집이 팔렸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소영이 SNS에는 여행 후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꿈 같았던 2주간의 유럽 여행, 가족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했던 시간 이런 글들이요. 그 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유럽 여행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마 한 사람당 500, 6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 돈은 있으면서 제 대출금 도움은 한 푼도 안 준 거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잔금일 당일 아침이 되었어요. 오전 10시에 잔금을 받고 오후 2시에 민수를 만나기로 했죠. 오전 10시에 부동산에서 잔금 거래를 마쳤어요. 그렇게 해서 집 매매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도 민수 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남의 집이 된 거였죠. 오후 2시 부동산에서 민수를 만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서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아직도 자기가 그 집의 명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어요. 민수와 소영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소영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오셨네요. 여행 잘 다녀왔어요. 빨리 처리해요. 여행 잘 다녀왔구나. 처가 식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지?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명의 이전 빨리 해요. 소영이도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희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 집에 가야지. 부동산 사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아침에 잔금 거래를 본 사장이었거든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게 증여계약서예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그 전에 사장님께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 뭘요? 부동산 사장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 집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민수가 의아해했어요. 이 집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소유권이 이전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야.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니까 민수가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언제 이런 걸 했어요? 너희가 유럽 여행 간 사이에. 소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가 여행 간 사이예요? 그럼 저희 몰래 한 거예요? 몰래라고? 내 집인데 내가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살던 집이 팔린 거예요? 당연하지. 오늘 오전에 잔금까지 다 받았어.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2억 8천만 원에 팔았어. 소영이가 아기를 안고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 그럼 처가에 가서 살면 되잖아. 그동안 처가가 더 좋다고 했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해요. 저희 몰래 집을 팔다니. 너무하다고? 1년 반 동안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산 게 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꺼냈어요. 이것 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민수와 소영이의 SNS 활동이 화면에 나타났죠. 지난 1년 반 동안 처가 식구들과만 어울린 기록, 명절마다 처가에만 간 것, 그리고 최근 유럽 여행까지. 이게 뭐야? 유럽 여행이라니. 여행비는 얼마나 들었어? 소영이가 변명했어요. 처가에서 대주셨어요. 화면에는 그들이 유럽에서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1억 원 빌려서 집 사준 나는 1년 반 동안 외면하면서 처가 식구들과는 유럽까지 가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통장 내역서도 보여줬어요. 1년 반 동안 내가 갚은 대출금이 1,500만 원이야. 너희는 한 푼도 안 냈으면서. 소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유럽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니? 그때 부동산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새 주인이 언제 입주하실 예정인가요? 일주일 후에 입주하실 거예요. 일주일이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일주일 후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남의 집인데 언제까지 있을 거야?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처갓집 있잖아. 이제 처가에서 살면 되잖아. 소영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처가는 공간이 좁아서. 공간이 좁다고? 그럼 지금까지 왜 거기만 갔어?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참고로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뭘 했는지 알고 싶어? 뭘 하셨어요? 대출금 남은 거 다 갚았어. 그리고 남은 돈으로 뭘 할 건지 알아? 모르겠어요. 나도 여행 갈 거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도 좀 즐겨보려고. 민수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용서? 너희가 유럽 여행 가서 놀고 있을 때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어. 민수와 소영이가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편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일이 끝난 상황이었죠. 엄마, 정말 제발요.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민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매달렸어요. 해결해달라고?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해결해? 그럼 새 주인한테 사정해서. 사정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돈 주고 산 집인데 다시 팔라고? 소영이가 아기를 더 꽉 안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는 정말 죄가 없어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죄 없다고? 그럼 할머니인 나는 죄가 있었나? 그때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은행 대출 완납 증명서였어요. 대출도 이미 다 갚았어. 오늘 오전에 집 판 돈으로 말이야.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이야. 완전히 끝. 부동산 사장이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새 주인분들이 다음 주 중에 입주하신다고 하니까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짐을 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사를 가요? 집도 못 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아뒀잖아. 뭘요? 고시원. 아기 있는 가족도 받아주는 곳이 있더라고. 고시원이요?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 한 달에 80만 원이면 돼. 종이에 적힌 고시원 주소를 내밀었어요. 소영이가 종이를 받아들고는 주저앉았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민수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희가 어머니를 소홀히 해서요. 소홀히 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봤어. ATM 기계로 봤다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1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대출금을 혼자 갚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유럽 여행 갈 돈 반만이라도 대출 상환하는데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민수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1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60살 넘은 나이에 그런 빚을 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민수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돈으로 산 집에서 편안히 살면서 처가하고만 어울렸어. 나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이야. 어머니, 심지어 손자까지 태어났는데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얼굴도 못 봤어. 소영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도 안 봤어. 그때 저는 아팠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유럽 여행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지. 엄마, 대출금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올랐으니까 명의나 바꾸라고? 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아는구나. 늦었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1년 반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일어섰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둬. 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부모라고 해서 무한정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와 소영이는 부동산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고시원에 들어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문자를 보고 나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죠.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집 한 돈 일부는 적금도 넣고 500만 원 정도로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계획했죠. 처음 가본 제주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혼자 여행이라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한 달 후에 민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제대로 살림을 차렸다고 했어요. 6개월 후에는 소영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산책도 하고 요리 교실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녀요. 60년이 지나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 손자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게 가장 아쉽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민수가 선택한 길의 결과예요. 어머니를 함부로 대한 대가는 이렇게 큰 거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해요. 그리고 소영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진짜 반성한 모습으로 찾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사람은 소중함을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안다고 하잖아요. 민수도 이제야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을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민수 가족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소영이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손자를 안아보면서 말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전의 호구 엄마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라고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특히 가족일수록 더욱 그렇죠. 그날 저녁 손자가 내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조용히 전해졌고 오래전 민수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냄새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분노 때문에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웠던 거라고요.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우리가 배운 게 많아요. 나 역시 배웠단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어 한 줄을 적었어요. 내일부터 또 흔들릴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의 평온을 내일도 잃지 말자. 흔들리면 잠깐 멈추고 숨부터 고르자. 그리고 묻자. 이 선택이 나를 소모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지켜주는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